이복의 복동이 자네 아들 개똥이를 내게 주게. 넓디 넓은 사랑채 대청마루에 황혼빛이 길게 들이운 저녁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담뱃대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복동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복동은 마루 아래 두 손을 모은 채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가늠하지 못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마당에서는 닭 한 마리가 꼬꼬댁 울다 말았고, 장독대 너머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복동의 가슴속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으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요? 복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판서는 그 떨림을 못 본 척하며 부드럽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오히려 복동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으리가 저렇게 웃을 때는 반드시 큰일이 뒤따른다는 것을 20년을 곁에서 지낸 복동은 뼛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9칸의 저택을 가진 이 판서 어른이 개똥이를 양자 삼는 재밌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복동이 이 판서댁 대문을 처음 넘어선 것은 20해 전 복동의 나이 10살 때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흉년이 들어 부모를 잃고 떠돌던 아이였는데 이 판서의 부친 되시는 이 대감이 장터에서 굶어 쓰러진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워낙 뼈대가 굵고 기운이 장사였던 터라 밭일을 시키면 어른 몫을 거뜬히 해냈고 시키지 않아도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이 이 집에서 가장 열심히 한 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사랑채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도련님이 글 읽는 소리를 귀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글자라고는 한 획도 모르면서 소리만으로 뜻을 짐작하며 눈을 반짝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20이 넘어 어엿한 장정이 되었을 무렵 이 판서는 아직 벼슬도 없는 한량 도련님이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 이 판서는 말을 타고 뒷산 능선을 오르다가 그만 말이 뱀을 밟아 놀라 날뛰는 바람에 안장에서 튕겨나고 말았습니다. 낭떠러지 끝 바위를 두 손으로 간신히 붙든 채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십 길 아래 골짜기 바위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나씩 바위 끝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이 판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람 살려. 아무도 없느냐. 목청껏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새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 밭고랑에서 낫을 들고 일하던 복동이 소리를 듣고 언덕을 뛰어 올랐습니다. 집신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맨발로 바위를 달려온 복동은 이 판서의 손목을 두 손으로 낚아채듯 붙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핏줄이 솟은 팔뚝에 힘이 들어가며 이 판서의 몸이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풀밭에 나란히 나뒹굴며 숨을 헐떡였고 복동의 두 손바닥에는 바위에 긁혀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하늘을 바라보다가 복동이 먼저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놀라셨습니까?요. 소인이 늦게 달려와 죄송합니다요. 이 판서는 그 말이 하도 어이없어 웃음이 터졌습니다. 죽다 살아났더니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는 사내라니. 이 판서는 벌떡 일어나 복동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노비가 상전의 손을 잡는 것도
상전이 노비의 손을 잡아 올리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판서는 복동의 피 묻은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맙네. 복동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판서는 복동을 밭일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곁에 두었고 밥상을 차려도 복동 몫을 따로 챙겼습니다. 겨울이면 소못을 지어 먼저 내주었고 집안 어른들이 눈살을 찌푸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체면이 있지 노비한테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걱정하면 이 판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목숨값은 소못 한 벌보다는 비쌀 것 아니겠소. 복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머쓱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 표정이 또 하도 우스워서 이 판서는 더 놀려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판서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른 지 10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지방 순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산길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일행이 좁은 협곡 어귀를 막 접어들었을 때 양쪽 바위 위에서 횃불셋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복면을 한 사내 다섯이 길을 막고 섰는데 손에 든 것이 홈이나 낫이 아니라 번뜩이는 칼이었습니다. 이 판서를 모시던 하인 셋은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주랭랑을 쳤고 가마꾼 둘도 가마채를 내팽개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협곡에는 이 판서와 복동 그리고 산적 다섯만 남았습니다. 산적 우두머리가 칼끝을 이 판서에게 겨누며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노자돈이고 폐물이고 다 내놓으시오. 이 판서가 뒷걸음질을 치자 바위가 등에 닿았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동이 앞으로 나서며 이 판서를 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산적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복동이 번개같이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지게 작대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산적들의 웃음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복동은 작대기를 옆으로 눕혀들고 앞발을 크게 내디뎠습니다. 우두머리가 칼을 크게 휘두르자 복동은 몸을 비틀어 피하며 작대기로 우두머리의 손목을 아래에서 위로 후려쳤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칼이 허공으로 튀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손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는 사이 왼쪽에서 달려든 사내의 정강이를 작대기 끝으로 내리찍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셋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을 복동은 작대기를 가로로 막아 두 명을 밀어내고 발꿈치로 한 명의 명치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 판서는 바위에 등을 붙인 채 두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쓰러졌던 우두머리가 바닥을 기어 품 안에서 단검을 꺼냈습니다. 복동이 나머지 산적들을 상대하는 사이 단검이 날아들어 복동의 왼쪽 어깨를 깊게 그었습니다. 복동의 입에서 낮고 짧은 신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그대로 둔 채 우두머리의 손목을 작대기로 다시 내리쳤습니다.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두머리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도망쳤고 나머지 넷도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횃불이 멀어지고 협곡에 다시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복동이 어깨를 감싸쥐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판서가 바위 뒤에서 뛰쳐나와 복동의 어깨를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도포끈을 뜯어 상처를 동여매면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복동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만해도 된다고. 이 판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복동은 고개를 들어 이 판서를 올려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가득하고 얼굴이 창백한데도 그 웃음은 멀쩡했습니다. 나으리를 두고 어찌 그만합니까? 하여. 소인이 먼저 쓰러지면 나으리 댁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여. 이 판서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복동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산속에 두 사람만 있었고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복동을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판서 어른이라는 체면도 없이 이 판서는 복동을 등에 얹은 채 비탈길을 내려왔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3번,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등에서 나으리, 소인 내려주십시오. 걸을 수 있습니다요 하고 중얼거렸지만 이 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날 업고 산을 내려온 적 있지 않나? 오늘은 내가 없는 날일세. 그 말에 복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의 등에 이마를 살그머니 기댔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나왔고 마님이 치마를 붙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복동이 행랑채 방에 눕혀지고 의원이 달려온 것은 반시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 판서는 행랑채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동의 신음소리가 한번 크게 났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의원이 나와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고 고했을 때 이 판서는 그 자리에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안채 깊숙한 곳에서 안하게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복동의 아내가 진통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사랑채로 돌아가 홀로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행랑채 쪽 소식과 안채 쪽 소식을 번갈아 기다리며 담뱃대를 손에 쥐었다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마당에 달이 중천에 떴다가 기울었습니다. 닭이 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아이 우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어왔습니다. 이 판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수 안채로 건너갔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는 작고 붉었으며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받아 안은 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보고 귀가 제대로 붙었나 확인하고 이마에 손등을 살짝 얹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개똥이라 하여라. 땅에서 나는 것이 가장 질기고 귀한 법이니. 행랑채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복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에 감긴 흰 천 사이로 핏기가 비치는 몸으로 복동은 처마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나으리가 자기 아들을 저렇게 들여다보신다. 판서 어른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다. 복동은 그것이 기쁜 건지 두려운 건지 한참 동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아파서인지 감격스러워서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낮에는 아비 복동을 따라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머슴일을 거들었습니다. 워낙 기운이 좋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기에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 했고 나이 많은 하인들도
개똥이가 옆에 있으면 일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이면 이 판서 사랑채에서 하인이와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개똥이는 집신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손을 우물물에 씻고 사랑채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판서는 책 한 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다. 읽어보거라. 밤이 깊으면 개똥이는 행랑채 아비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동이 등잔 하나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비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개똥이가 낮에 배운 것을 입으로 외웠고 복동은 글을 몰랐지만 소리만 듣고도 틀린 곳을 잡아냈습니다. 20해 전 처마 밑에서 귀로만 배우던 그 버릇이 이렇게 쓸모가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뜻을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이리저리 궁리했고 답이 안 나오면 다음 날 이 판서에게 가져가 물었습니다. 이 판서는 그런 날이면 유달리 기분이 좋아져서 문답이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15살이 되었고 키가 아비 복동보다 한 뼘이나 더 자랐습니다. 글을 읽는 눈이 깊어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반듯했으며 어떤 물음에도 잠시 생각한 뒤 자기 말로 풀어 대답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가르치다 말고 저도 모르게 흐뭇하게 웃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황혼빛이 사랑채 마루에 길게 들이울 무렵 이 판서가 담뱃대를 내려놓고 복동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복동이 자네 아들 개똥이를 내게 주게. 그 한마디가 이 집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동은 마루 아래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이 저절로 꺾였고 이마가 마루에 닿을 듯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황혼빛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장독대 너머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복동의 가슴속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잘못 들은 것입니까? 잘못 들은 것 없네. 개똥이를 내 양자로 삼겠네.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복동이 목소리를 짜내듯 말했습니다. 나으리, 문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요. 소인 때문에 나으리가 욕을 보시면 소인은 죽어도 눈을 못 감습니다요. 이 판서는 담뱃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딱 한 가지만 묻겠네. 개똥이가 어떤 아이인지 자네가 더 잘 아는가? 내가 더 잘 아는가? 복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서가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더 잘 알지. 그 아이 태어나던 날 밤부터 내가 지켜봤네. 15해 동안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지켜봤어. 자네가 2번 나를 살려줬을 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네. 이 은혜는 반드시 자네 집안으로 돌려주겠다고. 복동아, 이것은 내 변덕이 아니야. 20년 묵은 결심일세. 복동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이마를 마루에 댔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 판서는 일어나 복동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짚었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개똥이를 내 곁에 두겠네.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닐 것이야. 이튿날 새벽 이 판서는 개똥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두 발 뒤를 말없이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도착한 곳은 고을 어기 저작거리였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는데도 장터는 이미 북적였습니다. 등짐을 진 보부상, 광주리를 이고 가는 안악, 볏짚을 수레에 실은 농부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그 한복판에 멈춰 서더니 개똥이에게 말했습니다. 잘 보거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개똥이는 그 말의 뜻을 몰라 그냥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 구석 노점에서 엿을 파는 노파의 손이 유독 떨리고 있었고, 나란히 늘어선 생선 가게 중 유독 한 곳만 파리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든 사내가 포목전 주인에게 뭔가를 사정하듯 말하고 있었는데, 포목전 주인은 고개를 내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개똥이의 눈이 그 사내에게 멈추었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길에 이 판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더냐? 개똥이는 잠시 생각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가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요. 포목전 사내는 아마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인데 돈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요. 생선 가게 중 한 곳만 파리가 들끓는 것은 그 주인이 다른 가게보다 늦게 나왔거나 물건이 오래됐기 때문일 것입니다요. 옆파는 노파는 손이 떨리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 팔지 못하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인 것 같았습니다요. 이 판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개똥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글 잘하는 아이가 책 속 지식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으로 세상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아침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 뒤 이번에는 고을 외곽 산자락 아래 가난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흉년이 든 지 2해째인 마을이었습니다. 초가지붕이 내려앉은 집들이 즐비했고 아이들이 맨발로 흙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안악이 이 판서를 알아보고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이 판서는 손을 저어 일으켜 세우고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개똥이는 그 뒤를 따르다가 어느 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진 집 안에서 할머니 하나가 빈 솥을 긁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품 안에서 아침에 싸온 주먹밥 2개를 꺼내 그 집 문 앞에 살그머니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개똥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이 판서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오는 길에 이 판서가 불쑥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라면 저 마을 백성들을 어찌하겠느냐? 개똥이는 걸으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당에서 외운 답을 꺼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소인이라면 먼저 곳간을 열겠습니다요. 나라의 허락을 기다리다가는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요. 벌을 받더라도 곳간을 열고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님의 도리라 생각합니다요. 곳간을 열었다가 파직을 당하면 어찌하겠느냐. 파직은 한 사람이 당하는 것이지만 굶주림은 온 마을이 당하는 것입니다요. 제 한 몸 파직이 두렵다면 처음부터 원님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요? 이 판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해 벼슬길을 걸어오며 그 물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무어라 답했던가? 이 아이의 답보다 나은 말을 했던가? 이 판서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문중 어른 이달수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판서가 일부러 그 앞길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달수의 집은 이 판서댁 못지않게 넓고 기와가 반듯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하인 둘이 부역에 끌려온 마을 사람 하나를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은 등이 굽은 노인이었는데 이달수 집 담장 보수를 사흘째 하고도 품삯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어른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며 쫓아냈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리며 대문 앞을 떠나는 뒷모습을 개똥이가 바라보았습니다. 이 판서가 물었습니다. 보았느냐? 개똥이가 답했습니다. 보았습니다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개똥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저 노인은 사흘 품삯을 받으러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요. 품삯을 못 받으면 그 집 식구들이 오늘 저녁 굶는 것입니다요. 담장을 높이 쌓아 안을 감추는 집이 바깥 사람을 굶기고 있으니 담장이 높을수록 그 집안의 덕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요? 이 판서가 이번에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개똥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담장과 덕을 맞세운 그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30해 벼슬길에서 그런 말을 꺼낸 사람을 이 판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 판서는 이번에는 개똥이를 데리고 문중 회합 자리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문중 어른들이 모여 제사를 논하고 재산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 판서는 회합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개똥이와 나란히 서서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상석을 차지하려 서로 눈치를 보고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점잖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이복남이 이달수 노인 옆자리를 파고들며 귓속말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개똥이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판서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저렇게 모였다고 생각하느냐? 개똥이는 한동안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상을 모신다고 하지만 실은 살아있는 자신들을 위해 모인 것 같습니다요. 조상을 앞세워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상을 빌미로 삼는 것 아닙니까요? 소인이 틀렸습니까요, 나으리? 이 판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도록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언덕 위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이 판서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판서가 발걸음을 늦추며 불쑥 말했습니다. 개똥아, 만약 내가 내 입장이라면 이 집안을 어떻게 하면 더욱 빛낼 수 있겠느냐? 개똥이는 걸음을 옮기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판서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 굽이 길을 다 돌았을 때 개똥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나으리 입장이라면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사람을 늘리겠습니다요. 이 집안이 베푼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고을 곳곳에 뿌리 내린다면 그 사람들이 곧 이 가문이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요. 담장은 허물어지지만 사람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요. 이 판서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며칠 전 이달수 집 앞에서 개똥이가 한 말이 겹쳐왔습니다.
담장이 높을수록 덕은 낮아진다고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 무릎 안에 녹여냈습니다. 이 판서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 안에서 오래 무거운 것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판서는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미 붓으로 정성스럽게 이름이 적혀 있는 족보였습니다. 이 판서는 그것을 펼쳐 촛불에 비추어 보다가 반듯하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복동을 불렀습니다. 복동이 들어와 무릎을 꿇자 이 판서가 말했습니다. 복동아, 개똥이 면천 문서와 내 면천 문서를 함께 관아에 넣어두었다. 이미 수리가 되었을 것이야. 복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면천이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그것을 이미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자네 아들은 내일부터 내 아들이야. 그리고 자네는 내 오랜 벗이고. 복동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이마를 마루에 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 판서는 개똥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족보를 펼쳐 개똥이 앞에 놓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먹빛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개똥아, 내 이미 내 이름을 족보에 올려뒀다.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개똥이는 족보를 내려다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요. 이 판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소인이 나으리 자제가 되는 순간 아비 복동은 나으리 댁 종이 됩니다요. 소인은 아비를 종으로 두는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요. 나으리의 마음은 하늘같이 받들겠사오나 아비를 버리는 일은 소인이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요. 이 판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두어 걸음 왔다 갔다 하더니 개똥이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판서 어른이 무릎을 굽혀 종의 자식 앞에 눈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복동이를 종으로 둘 것 같으냐? 복동이 면천 문서는 어제 이미 관아에 들어갔다. 내 것도 함께. 개똥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 고였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똥이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족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먹빛 이름 석자 위로. 울음 그쳐라. 이제 받겠느냐? 개똥이는 울음을 멈추고 두 손으로 족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담장을 넘는 법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족보를 꺼낸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가 문중 귀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대문을 두드린 것은 오촌 당숙 이복남이었습니다. 학렬이 높은 당숙이니 이 판서가 먼저 예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이복남은 자리에 앉자마자 점잖은 척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판서, 노비 자식을 족보에 올린다는 게 사실인가? 우리 조상 얼굴에 먹칠을 할 작정인가? 이 판서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숙 어른, 조상 얼굴은 후손이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질 없는 씨를 심는 것보다 옥토에 좋은 씨를 심는 것이 농사의 기본 아닙니까요? 이복남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문이 막혀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이복남의 등이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복남은 문중 어른 6을 골방에 긴급히 끌어모았습니다. 이 판서가 이미 족보에 이름까지 올렸답니다. 이러다가는 그 재산이 노비 자식한테 통째로 넘어갑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끌어올랐습니다.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학렬이 가장 높은 이달수 노인만이 탁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 저 노비 자식이 제 발로 도망치게 만들어야 한다. 겁을 단단히 줘라. 그것도 안 되면 그 아비를 건드려라. 아비가 다치는 것을 보면 제 발로 나갈 것이야.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6개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흘 뒤밤 복동이 뒷간을 다녀오다가 행랑채 골목 어귀에서 복면한 산에 내색에 에워싸였습니다. 몽둥이가 복동의 옆구리를 후려쳤고 복면 사내가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내 아들한테 전해라. 당장 짐 싸서 이 집을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엔 내 아들 차례다.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개똥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복면 사내들의 목소리와 걸음걸이를 눈과 귀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사내들이 사라지자 개똥이가 복동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복동은 옆구리를 감싸 쥔 채 씩 웃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산적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개똥이는 아비의 등을 부축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개똥이가 이 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어젯밤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요. 복면한 사내들이 아비를 에워싸고 몽둥이질을 하였는데 그 걸음걸이와 목소리가 이 근방에서 본 적 있는 것들이었습니다요. 나으리께서 문중을 상대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으시다면 소인도 그 싸움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요. 이 판서는 잠시 개똥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찬 바람이 흔드는 창호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패는 내가 쥐고 있다. 때가 되면 꺼낼 것이야. 그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으리. 문중이 어떤 수를 써도 내가 먼저 이 집문을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가 버텨야 내 패가 빛을 발하는 것이야. 개똥이는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댔습니다. 소인, 죽어도 이 집문을 먼저 나서지 않겠습니다요. 이 판서는 창밖을 바라본 채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 낙엽 몇 장이 날아올랐다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달수의 사랑채에 12개의 갓이 모였습니다. 문중 회합이 열린다는 소식에 멀리 인근 고을에서 달려온 어른도 있었습니다. 방 안에 향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였고 촛불이 여러 켜졌는데도 방 안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이달수가 상석에 앉아 두루마기 자락을 여미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문중의 존립이 걸린 자리요. 이 판서가 노비 자식을 족보에 올리고 양자로 삼겠다 하니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두면 이 문중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뜻을 모아야 하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이봉남이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요. 이 판서가 뜻을 거두지 않으면 문중족보에서 이 판서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족보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보통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양반의 이름이 족보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지위와 신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벼슬도 재산도 혼사도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른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오. 이 판서가 비록 이번 일로 우리와 뜻이 다르지만 평생 가문을 위해 살아온 사람인데 이달수가 그 말을 잘랐습니다. 심한 것이 아니오. 이 판서 스스로 이 선을 먼저 넘은 것이요. 우리가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반박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달수가 붓을 들어 결의문에 서명했습니다. 12개의 손이 차례로 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봉남이 결의문을 들고 이 판서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판서는 사랑채에서 이봉남을 맞이했습니다. 이봉남이 결의문을 두 손으로 펼쳐 이 판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판서, 문중 어른들의 뜻이요. 노비 자식을 족보에서 지우고 이 일을 없던 것으로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판서 어른의 이름이 먼저 족보에서 지워질 것이요. 이 판서는 결의문을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 반듯하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봉남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받았네. 돌아가게. 이봉남은 그 태연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를 내려 해도 이 판서의 눈빛이 너무 고요해서 쉽게 소리를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봉남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결의문을 무시당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개똥이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골목 어귀에서 복면한 사내 여섯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미처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머리에 자루가 씌워졌고 손발이 묶였습니다. 멍석이 둘둘 말렸습니다. 개똥이는 멍석 안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발소리를 세었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발걸음의 방향으로 보아 집 뒤 공터로 끌려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멍석이 땅에 내던져지며 옆구리가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이봉남의 목소리가 멍석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짐 싸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리가 부러질 것이냐. 몽둥이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터 어귀에서 횃불 하나가 불쑥 나타나더니 삽시간에 2개, 3개로 늘어났습니다. 복면 사내들이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횃불 사이로 갓을 반듯하게 쓰고 도포를 여민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판서였습니다. 잠을 자다 뛰쳐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근이 반듯하게 매여 있었고 도포 자락에 구김이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복동과 하인 셋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 판서가 횃불을 든 채
공터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이복남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복남, 지금 자네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복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판서의 목소리에는 노기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복동이 멍석을 걷어냈습니다. 개똥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고 옷이 찢겼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가 개똥이를 한번 훑어보고는 이복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복남, 오늘 일은 내가 똑똑히 기록해 두겠네. 관아에 고발하는 것은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으니 자네는 오늘 밤 집에 돌아가 그 생각을 단단히 하고 있게. 이복남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복면 사내들을 이끌고 공터를 빠져나갔습니다. 횃불 소리만 타닥타닥 울렸습니다. 이 판서가 개똥이 곁으로 다가와 낮게 물었습니다. 많이 다쳤느냐? 괜찮습니다, 나으리. 이 판서는 더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그 눈빛이 아까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개똥이가 이 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판서는 개똥이의 멍든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개똥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 과거를 보겠습니다요. 이 판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문중이 소인을 족보에 올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소인이 그 자리에 걸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소인이 과거에 급제하면 그것은 나라가 소인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중이 뭐라 해도 나라의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판서는 한동안 개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멍석에서 풀려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저 아이가 꺼낸 말이 겁에 질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마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이 판서가 낮게 물었습니다. 개똥이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렵습니다요. 그러나 어젯밤 멍석 안에서 소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요. 두려움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야 없어지는 것이더이다. 이 판서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등잔불이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 판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허나 과거는 단순히 글을 잘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나와 다니며 눈에 담은 것들, 그것을 글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준비가 되겠느냐? 소인, 목숨을 걸고 준비하겠습니다요. 그날 오후 사또가 이 판서를 관아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달수와 이복남도 함께 불려 나왔습니다. 사또는 난처한 얼굴로 양쪽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본 고을에서 처리하기에 너무 커졌소. 노비 출신을 양반 족보에 올리는 것이 법도에 맞는지 여부를 조정해 물어보겠소. 이달수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복남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돌았습니다. 조정까지 올라가면 이 판서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 조정에 올리시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 이달수 어른의 족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 말입니다요. 관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봉남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사또가 이 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소인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요. 때가 되면 사또 어른 앞에 내놓겠습니다요. 이 판서는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달수를 향해 천천히 눈을 맞추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달수는 그 웃음을 받아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바람이 불어 먼지가 일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판서가 개똥이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 판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개똥아, 이달수의 집안은 본래 중인 출신이야. 3대 전에 족보를 돈으로 사서 양반 행세를 해온 것이지.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가 10년 전부터 모아뒀다. 횡령 장부도 함께. 개똥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왜 진작 쓰지 않으셨습니까? 하여 나으리. 이 판서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펜은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빛이 나는 법이야. 너무 일찍 꺼내면 상대가 도망칠 구멍을 찾거든. 개똥이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개똥이의 방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가 사랑채에서 꺼내준 책들이 방 안가득 쌓였습니다. 개똥이는 낮에는 마당을 쓸고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책을 읽다가 복동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밥 먹을 때만큼은 책 좀 내려놓아라, 이놈아. 개똥이는 책을 내려놓고 밥을 먹다가 이내 또 집어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이 판서가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과거 시험의 주제는 미리 알 수 없다. 그러나 요즘 조정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지. 올해는 백성을 위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개똥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판서가 물었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나온다면 무어라 답하겠느냐? 소인이라면 책에서 찾지 않겠습니다요. 저작거리 여파는 노파에 떨리는 손에서 찾겠습니다요. 흉년 든 마을 빈 솥을 긁던 할머니에게서 찾겠습니다요. 소인이 눈으로 본 것이 책보다 더 정직하지 않겠습니까요? 이 판서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과거 날이 가까워 오면서 이봉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장 입구에서 개똥이의 입장을 막으려는 손을 쓰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판서는 그 소문을 듣고도 태연했습니다. 복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괜찮겠습니까? 하여. 과거장 앞에서 입장을 막히면 모든 것이 허사 아닙니까? 하여. 이 판서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막히면 뚫으면 되지. 뚫을 준비는 이미 해두었네. 복동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개똥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면 개똥이가 등불 아래 책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책이 쌓여 있었고 벼루에는 먹물이 반쯤 말라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을 한번 둘러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채로 돌아오는 길에 복동과 마주쳤습니다. 개똥이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하여 나으리. 이 판서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낮게 답했습니다. 하고 있네. 복동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날 밤 개똥이의 방에서는 새벽닭이 올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장 앞에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개똥이가 과거장 입구에 섰을 때 이미 유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차려입은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개똥이의 차림새는 수수했습니다. 소박한 두루마기의 집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개똥이가 입구에서 신분 문서를 꺼내 시험관에게 내밀었습니다. 시험관이 문서를 받아들고 훑어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신분이 불분명한 자는 입장할 수 없소. 개똥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면천 문서와 양자 입적 문서가 모두 있습니다요. 소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요. 시험관이 문서를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군중 속에서 목소리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저자가 가짜 문서로 과거장에 들어오려 한다. 당장 끌어내라. 이달수였습니다. 군중 속에 미리 섞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유생들이 수군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험관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었습니다. 이달수 뒤로 이봉남과 문중산의 몇이 앞으로 나서며 개똥이를 에워쌌습니다. 개똥이는 문서를 가슴에 꼭 쥔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중 사이가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비켜섰습니다. 고을 사또가 관복 차림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 옆에 갓을 반듯하게 쓴 이 판서가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느리고 묵직했습니다. 이 판서가 군중 한가운데 멈춰 서더니 이달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달수 어른, 가짜 문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달수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렇소. 저자의 문서는 믿을 수 없소. 이 판서는 품에서 천천히 문서 묶음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부터 보시지요. 이 판서가 문서 묶음을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받아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넘길수록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달수가 수십 년에 걸쳐 문중 공동 재산을 빼돌린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달수 집안의 족보가 위조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달수의 집안은 본래 중인 출신으로 3대 전에 돈을 주고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문서를 덮었습니다. 과거장 앞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 판서가 군중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달수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문중 어른들, 그 더러운 치부를 지금 관아에 넘길까요 말까요? 이달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봉남의 두 다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문중 사내들이 하나둘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달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년을 호령하며 살아온 사람의 등이 한순간에 구부러졌습니다. 사또가 시험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입장을 허하시오. 개똥이가 과거장 문을 들어섰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넓은 과거장 안에 유생들이 줄지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배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험지가 배포되었습니다. 개똥이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주제를 읽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도리란 무엇인가? 개똥이는 붓을 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작거리 여파는 노파에 떨리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흉년든 마을에서 빈솥을 긁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이달수 집 앞에서 품삯을 받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돌아가던 구분 등의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개똥이가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먹물이 시험지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개똥이가 글을 써내려가는 동안 과거장은 고요했습니다. 옆자리 유생들이 붓을 놀리며 이따금 막히는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똥이의 붓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외운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발로 걸으며 가슴에 쌓아온 것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저작거리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흉년든 마을의 흙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답안지가 가득 찰 무렵 개똥이는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평온했습니다. 과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이 판서대가는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이 판서는 사랑채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책을 읽었고 복동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개똥이는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멍하니 들고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이놈아. 결과는 어차피 내가 이미 써낸 것이야. 개똥이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하인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방이 붙었습니다요. 장원입니다요. 장원이에요.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이 판서가 문 앞에 서서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해보게. 장원이라 했습니다요, 나으리. 개똥이 도련님이 장원을 하셨습니다요. 이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복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동의 손에서 빗자루가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 판서댁 대문 앞에 방문객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축하 인사와 선물 보따리가 쌓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몰려와 마당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개똥이는 그 소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판서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개똥이를 사랑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채운 그 소란과 달리 사랑채 안은 고요했습니다. 이 판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개똥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판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개똥아. 예, 나으리. 오늘부터 그 이름은 쓰지 않아도 된다. 이 판서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써두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붓으로 반듯하게 쓴 이름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그것을 개똥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연이다. 어질다는 뜻을 담았다. 사람됨이 어진 것이 이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뜻이야. 개똥이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글자가 먹빛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으리, 이 이름을 소인이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여. 이 판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미 내 것이야.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니. 복동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복동이 들어와 아들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판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종이를 복동에게 내밀었습니다. 복동아, 읽어보게. 복동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연이라는 두 글자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결국 복동은 종이를 가슴에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사랑채 안에서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축하 소리가 들려왔지만 사랑채 안은 고요했습니다. 장원급제 소식이 고을 전체에 퍼지자 이달수가 마지막으로 움직였습니다. 조정에 상소를 올려 이 판서의 양자 입적을 무효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 판서가 과거장 앞에서 공개한 횡령 장부와 위조족보 증거가 사또를 통해 조정에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달수에게 조정의 소환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봉남도 함께였습니다. 이달수가 소환장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문중 어른 노릇을 하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달수가 마지막으로 이 판서댁을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십 년을 호령하며 살아온 사람이 대문 밖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 우리가 잘못했소. 제발 그 문서만 거두어 주시오. 이 늙은이가 빌겠소. 대문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이 판서가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나가서 대답해 주게. 복동이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이달수 앞에 섰습니다. 한때 이달수의 눈에는 눈에 띄지도 않던 종이었습니다. 복동은 이달수를 내려다보지도 올려다보지도 않고 그냥 눈을 맞추었습니다. 어른, 그 문서는 이미 조정에 올라갔습니다요. 소인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요. 이달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너질 듯 느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 판서와 이연과 복동이 사랑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녁 밥상을 받아놓고 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밥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예, 나으리. 자네 아들이 오늘 잘했네. 복동이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판서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밥상 위에 수저를 들었습니다. 자, 밥이나 먹세. 식는다.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채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마당에서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등잔불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이 판서댁에서는 참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조정의 판결이 고을에 내려온 것은
이연이 장원급제를 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달수 집안의 위조 족보가 공식으로 확인되었고 수십 년에 걸친 횡령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달수는 양반 신분을 박탈당하고 재산의 절반을 문중 공동재산으로 환수당했습니다. 이복남은 개똥이 멍석마리를 주도한 죄로 곤장을 맞고 고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고을이 들썩였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이달수 집 앞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호령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그 소식을 사랑채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고했을 때 이 판서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기뻐하지도 통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이연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고 이름을 얻었어도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쓰는 것이 달라지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이 판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혼자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됐다. 사흘 뒤 남은 문중 어른 넷이 이 판서 댁을 찾아왔습니다. 이달수와 이복남이 사라진 자리에서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머쓱한 얼굴로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이연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른 중 하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소. 이연이 이 집안을 빛낼 사람인 것을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연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른들께서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요. 소인이 부족한 것이 많으니 앞으로도 가르침을 주십시오. 문중 어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갚음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그냥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돌아가고 이 판서가 마당 한켠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연이 그 웃음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왜 웃으십니까? 아니야, 그냥. 이 판서는 그 말만 하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이연은 이 판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 위로 바람이 불어 쓸어놓은 낙엽이 다시 흩어졌습니다. 이연은 그것을 또 쓸었습니다. 낙엽이 흩어지면 또 쓸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판서가 이연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담뱃대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이 판서가 물었습니다. 이연아, 이제 무엇을 하려느냐? 이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으리, 소인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소인은 이 판서 어른의 아들입니다. 피가 아니라 은혜로 맺어진 아들입니다.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판서가 한동안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등잔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 판서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갚는 것이야. 좋은 사람으로, 좋은 벼슬아치로, 좋은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지. 이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이 판서 어른의 아들입니다. 피가 아니라 은혜로 맺어진 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요.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이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15해 전 안채에서 처음 안아들던 핏덩이가 저렇게 자랐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산적 떼를 막아내고 쓰러진 복동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벼랑 끝에서 끌어올려주던 억센 두 손이 떠올랐습니다. 이 판서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순간 하나로 모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판서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이 사랑채를 나가고 이 판서와 복동이 마당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복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20년 전 벼랑 끝에서 나으리를 끌어올렸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반사적으로 한 것입니다요. 그런데 나으리는 그 하루를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요. 이 판서가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반사적으로 했다 해도 내가 살아난 것은 변하지 않네. 사람이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보여주는 법이야. 복동이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 판서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는 마당 위로 달빛이 길게 깔렸습니다. 며칠 뒤 이연에게 첫 벼슬 발령이 났습니다. 이연이 보따리를 꾸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 판서와 복동이 대문 앞에 나와 배웅했습니다. 이연이 두 사람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판서가 말했습니다. 가거라. 어렵거든 저작거리 옆하는 노파를 생각하거라. 그것이 내 답이야. 이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렸습니다. 복동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것이 제 자식 맞습니까? 하여 나으리. 이 판서가 복동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 자식이기도 하고 내 자식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잘 됐지 않겠나? 이연의 뒷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 판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예, 나으리. 잘 됐네, 그지? 예, 나으리. 잘 됐습니다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낙엽 몇 장이 굴렀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배웅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이 가문을 잇는다는 것을, 피가 아니라 은혜가 자식을 만든다는 것을 이 집 대문 앞 느티나무만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우직한 복동이와 그의 자식 개똥이에게 면청과 더불어 양자로 삼은 이 판서의 지혜가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